우리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안 넘어갈까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자,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전통 주민 생활.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가장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바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문화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를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대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의 전통 주민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은 아무래도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래도 이러한 자연적인 아마 이러한 제약들을 조금은 지금은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기후 환경에 사람들이 적응을 해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열대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복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어떤 것을 입었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을 선호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우리 여름철로 한번 날씨를 생각해.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가 바로 열대우림 기후의 그 날씨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 어때? 여름철에 보면 되도록이면 시원한, 그리고 바람 통풍이 잘 되는 이러한 짧은 옷이라든지 그러한 재질로 만든 옷들을 입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대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도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이런 얇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이러한 옷을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의복 문화는 바로 얇고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많이 입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요. 그리고 식욕도 돋구고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 나시고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들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여기서 자극적이라는 것은 맵거나 아니면 짜거나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일단은 이 지역이 날씨가 덥다라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향신료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워서 많이 빨리 지쳐. 이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음식이 좀 밋밋하고 이러면 음식 먹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먹는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뭔가 좀 자극적인 걸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음식들 보면, 열대 지역 음식들 보면 쌀국수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쪽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좀 자극적이고 좀 맵고 짜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뭔가 왔을 때 뭔가 맛이 확 입안에 무언가를 먹어서 확 맵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게 맛이 우리하고 다르게 진짜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좀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좀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향신료를 많이 씁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거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문화 같은 경우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고산가옥 또는 수산가옥에 거주를 합니다. 요게 지금 고산가옥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고산가옥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과 지면이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요, 전통적인 가옥을 보면 이러한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집 바닥과
땅바닥을 떨어뜨려놔요, 일부러. 요렇게 해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통풍이 잘 되게 만드는 고산가옥이 하거나요. 아니면 땅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집을 어디다 짓냐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물에다가, 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면 물 위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바닥과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땅바닥과 바닥과 집의 바닥과 집 표면을 떨어뜨려 놓은 집인 고산가옥 또는 물 위에 집을 짓는 수상가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전통,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 생활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 우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농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부르는 농업 방식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식량을 구했다고 해요. 이동식이라는 것은 이동이라는 것은 옮겨 다닌다는 거죠. 옮겨 다닌다고요. 화자가요. 한자로 불입니다. 불화자의 전자는 밭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불을 지르냐면 숲에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들어서 농업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동식 화전농업이란 것은 어떤 거를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냐면요. 숲에 불을 질러 만든 밭에 농사를 지은 뒤에 이게 토양의 양분이 떨어져요. 양분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즉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토양은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양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양에 양분이 없어서 이 숲을 태워서 억지로 토양의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농사를 일정 기간 짓다 보면 이 토양의 양분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다시 숲을 지르고 숲에 불을 질러서 그 다음에 밭을 만들고 여기에 또 농사 몇 년 짓다가 또 이제 농사가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의 농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식의 농업을 우리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만화를 한번 볼게요. 불을 붙여서 밭을 만들죠.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나무를 태운 재가 흙에 양분을 쥐어서 농사가 잘 돼요.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양분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단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숲에 불을 질러서 이래 토양의 양분을 만들어주고 다시 농사를 짓고 떨어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의 농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무슨 농업 방식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을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은 왜 했느냐? 바로 주민들이 식량으로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즉,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민들이 먹기 위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화전 농업을 했다라는 거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작물로는 바로 카사바, 얌, 타로,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카사바, 얌, 타로, 옥수수와 같은 이 지역 주민들이 먹기 위한 작물들을 이제 만들었다.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농업을 했냐면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걸 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옛날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바로 플랜테이션이란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꼭 알아두세요. 현재 과거에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게 많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플랜테이션이란 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이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많은 돈과 우수한 기술 그리고
원주민 노동력이 결합합니다. 열대우림 기후, 여기서 원주민이란 것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원주민이겠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원주민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형태의 농업입니다. 즉 상품 작물이라는 것은 얘들이 이제 식량적 이게 우리가 작물이라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식량 작물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상품 작물이란 게 있는데요. 식량 작물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면요. 이것은 식량 작물이란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 작물, 그러니까 작물이냐면 바로 내가 먹기 위해서요. 바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식량으로 내가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우리 식량 작물이라고 부르고요. 상품 작물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플랜테이션이라는 게 목적이 뭐다? 이 지역 사람들이 식량으로 얻기 위해서, 이것을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우리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형태의 농업을 우리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특징이 뭐냐? 이러한 플랜테이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과거에는 숲에 불을 질러서 내게 식량을 얻기 위해서 농업을 했다면 현재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농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배 작물로는 천연고무. 아마 이게 카카오, 바나나. 여러분들이 먹는 카카오라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바나나 같은 것들은 우리 많이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플랜테이션의 형태로서 대규모로 재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농업의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발달하면 도시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라는 게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바로 무역이 활발해서 도시가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싱가포르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요.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요. 이제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무역을 한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무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싱가포르와 같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무역이 발달해서 옛날부터 큰 도시들이 많이 발달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 가면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강 유역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교통이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무역으로 도시가 발달을 했지만 최근에는 열대밀림이 근처에 있으니까 아마존 밀림이 있으니까 이러한 아마존 밀림의 자연 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화해서 관광 도시로서 최근에는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이라든지 산업이 발달을 한다면 마나우스와 같이 여기는 이제 바로 관광 도시로서 관광 산업이 발달한 우리 도시로서 거대한 도시가 이러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러한 거대한 도시들도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여행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라이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